그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몇 개가 있는데 듣기 싫어하는 건 알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속마음은. 들어볼까요? 그게 뭔지? 큰 건 부모님. 그 활동 그만두면서 계약 회사 이제 정리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궁금해요. 유리가 그때 어땠는지.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아직 시간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든대요. 뭐 펑펑 울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빠랑 툭 까놓고 그냥 같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통통이는 애초에 그걸 그냥 이렇게 막아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때 감정을 되살리고 싶지 않아요. 마음고생이 아주 많으셨나 보네요. 근데 부모님도 연관이 돼 있고 모든 것들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때 들었던 죄책감이나 뭔가 막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지금 느껴지고 다시 직면하기가 그냥 싫어요. 네. 제가 보니까 유리 씨가 굉장히 명랑하고 또 밝고 또 에너지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민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면에 예민한 게 있어요, 사람마다. 외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집안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그런 포인트들이 있죠. 근데 우리 유리 씨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청소년 되면서부터 어쩌면 이제 그렇게 연습생 생활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돼서 얼마 안 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걸그룹 생활을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자세히 얘기는 안 하셨지만 상상해 보건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뭐 위약금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20살 된 유리한테는 그거를 견뎌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오빠랑 결혼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 이전에 원래 제가 힘들어하던 부분이었어요. 연예계에 대한 활동이. 근데 이제 너무 심적으로 이제 힘들었어서 이렇게 상담도 다녀보고 약도 먹고 막 이런 약도 저 못 먹겠더라고요. 한 가지 또 사건이 있었어서 약을 먹고 잠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가 스케줄 준비를 다 해놓고 차에 타 있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약으로 인해서 조금은 마음에 이렇게 풀리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또 제가 약을 못 먹었어요. 그러고 마음고생이 좀 사실 더 많이 심해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이제 오빠를 만나면서 진짜 많이 의지도 되고 딱 그 결혼하는 시점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좀 이렇게 충돌이 있었던 시절에 오빠도 좀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그 뭔가 다 제가 죄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딱 꺼낼 때 모든 저의 그 힘들었던 게 토대로 확 몰려와요. 그 사건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감당하기 어려운 네. 아픈 감정들이 중압감으로 네. 파도처럼 밀려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렵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얘기하지 마. 나 그거 싫어. 이렇게. 그러니까 직면을 하기가 어렵군요.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예민해요. 네네. 사실 예민하면 그 예민하게 들리는 그 사건, 단어 그런 얘기가 딱 나오면 반응을 굉장히 충동적으로 하죠. 하지 마! 뭐 이런다든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네네. 화를 내거나 그러니까 화를 내고 그럼 큰 싸움이 이제 막 돼요. 서로가 상처 주는 말들을 좀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상황 자체를 회피해버려요. 이 공간. 그렇군요. 너무 힘들어요. 이 한 공간 안에 이렇게 있는 게 조그만한 얘기에도 좀 크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하루 종일 좀 과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여요. 결정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어려워하세요? 남편이니까 네네. 많이 물어봐요. 아 그래요? 네. 프로그램 하나하나 섭외 들어오면 저 회사가 없다 보니까 오빠한테 오빠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오빠 말을 100% 수용해요. 오빠의 의견이 전 되게 결정에 크게 미쳐서 네. 둘이서 여행 갔을 때 한 번 최근에 밖에 수영장 있다는데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어. 수영복 챙겨갈 거야. 이랬더니 오빠가 아 추운데? 이 말 하는 순간 그렇네 알았어.
이렇게 되는데. 수긍이 돼요? 네. 유리 씨가 약간 수동 의존적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동을. 네,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뭔가를 결정하고 시도하고 끝맺음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자율성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늘 의지할 사람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를 내가 먼저 혼자 하려면 약간 겁이 난다든가 네. 자신이 없다든가 이럴 수가 있죠. 내가 믿는 누군가의 의견, 판단을 필요로 하죠. 네. 제가 활동 이제 걸그룹 활동을 했었잖아요. 사실 생각보다 규제가 심해요.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생리주기까지 너희는 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 막 이렇게 화장실도 너희는 얘기를 하고 다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저희 선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그게 익숙해졌나 봐요. 네. 그런 게 상당히 영향이 많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되는 일들을 하다가 바로 이제 결혼으로 와버렸으니까 네네. 이게 갑자기 나는 아이들을 딱 키워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믿음직한 오빠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바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좀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왜 보통은 청소년 시기에는 스스로 뭘 해보고자 하는 게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생활이 네. 혼자 뭔가 결정을 하고 혼자 행동을 하고 하는 게 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랬던 거.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나의 기준이 안 생긴 거죠, 지금. 네, 그럼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나의 삶, 배우자와의 관계, 또 자녀의 양육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죠. 네. 네. 네, 박사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네네, 있는데 이거랑 좀 연장선인지 잘 네네. 모르겠어서 저희가 위층에 저희 부모님이 사세요. 시어머니가 계신데 근데 이제 아이가 자기 전에 오늘은 할머니랑 잘래 이런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엄마의 습관들이 좀 많이 배어 있는 것도 있어요. 할머니 손에서 또 같이 노니까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뺏긴 느낌이 든다. 뭐 스트레스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뭐 뺏기는 것 같고 막 재율이가 막 이러는 것 같고 그런 거가 이게 좀 연장선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좀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좀 수동 의존적인 성향이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런 분들은 내가 보다는 주변의 다른 사람 내지는 외부의 어떤 요인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채워지지 않으면 상당히 공허하고 그래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나 옆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나의 어떠한 가치라든가 나의 중요함, 나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하고도 혹시 그런 면이 좀 있을 수 있죠. 다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결을 해요? 보통은 이제 술을 제가 마셨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뭐 제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날 보통 해요. 다음 날 일어나서 바로 시간 전 끄는 걸 안 좋아하고 근데 사실 오빠는 원래 의도는 이런 거였어. 뽀뽀하고 뭐 그냥 이런 느낌으로 훈훈한 면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되는 면도 좀 있어요. 일단 민환 씨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뭔가 깊은 속 이야기를 못한 상태로 갈등이 생기는 게 너무 불편하고 걱정되니까 일단 그냥 사과하는 걸로 급 마무리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내에게 해줄 때 잘 풀리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사실 진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갈등을 급 마무리하는 느낌. 어떠세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투면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가고 말씀대로 이렇게 금방 사과를 해서 푸는 편이긴 해요. 근데 사실 속은 남아있죠, 계속. 사과라는 걸로 급 마무리를 해서 미안해로 끝나면 사실 그 주제는 다시 꺼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집안에서 퓨즈 나갔다 막 이러잖아요. 나가면 정전되잖아요. 그럼 퓨즈 나갔나 보다 막 이렇게 하듯이 마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가서 이 차단기 내려야 되잖아요. 이 차단기 대화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렇게 탁 차단해버리는 사과라는 급마무리를 통해서 대화는 차단되는 느낌이 전 들거든요. 그냥 근본적인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그 어떤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부분은
마음 안에 남아 있으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고 그러고 살 수는 없겠지만 이 마음에 남아 있는 게 계속 쌓이면 사실 좀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좀 맞춰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바꾸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의 그런 면을 이거야말로 인정을 하고 그 중간에 균형점을 좀 찾아가야 되겠죠. 네. 한 가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정 대화법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정하는 대화법. 대화법. 네. 이거는 잘했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일 수 있지. 그런 마음인 건 알겠어. 이런 게 인정이고요. 잘했어, 최고야. 이거는 칭찬. 민한 씨는 어떻게 대화를 좀 하면 좋을까요? 민환 씨는요, 좀 차분하고 감정의 기복이 없는 장점이 있는데요. 좀 열정 대화법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열정 대화. 그러니까 유리 씨가 얘기한 예 있었죠. 알람 맞춰놔도 어차피 못 듣잖아. 아니 알람을 못 듣는 사람이 10개든 20개든 맞춰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다투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할 거야. 그럼 노력이 제일 중요한 거지. 오케이. 노력 진짜 좋다. 이렇게 해주는 게 열정 대화예요. 왜냐하면 유리 씨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민환 씨는 칭찬보다는 어떨 때는 팩트를 쫙 나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상대 애쓰는 면에 대한 칭찬이나 그 감정적인 어떠한 격려 이거를 해서 좀 열정을 실어서 상대하고 좀 쿵짝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유리 씨가 네.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은 두 분이 언젠가는 깊이 얘기해야 될 거예요. 당신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유리 씨도 하지 마가 아니라 내가 아직 직면을 못하겠어.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와. 이런 표현을 쓰면 알아들을 수 있으시겠죠. 그럼요. 네네. 네.